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아나운서 유형석입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대통령 선거, 대선이 이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후보 등록을 마친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유세 레이스, 유세 활동에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뜨거운 선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은 진보의 바람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OBS 초대석에서는 이정희 대선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성남시 중원구에서 당선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이정희 대선 후보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며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진보 정치를 약속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앞으로의 정치 쇄신 방안과 대선 행보 등을 김미희 의원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네, 김미희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직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통합진보당의 원내 부대표 겸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신데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중이 큰데 또 이정희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함께 살자 대한민국,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 당당한 대통령 이정희, 기호 3번 통합진보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김미희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성남시 중원구인데요. 우리 성남시 중원구의 주민들 중에서도 저를 만나자고 하신 분이 참 많은데 그분들 만나랴 또 아침 7시면 국회로 출근해서 우리 대변인 업무 챙기고 또 얼마 전까지는 국정감사와 예산 때문에 바빴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정희 후보의 하루가 알차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뛰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요즘 하루를 거의 1년처럼 써도 모자랄 만큼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구호를 외치시길래 적잖이 놀랐습니다. 요즘 항상 이렇게 외치시고 다니셔야죠. 예, 네.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후보 등록일 첫날이었죠. 지난 25일에 이제 이정희 후보가 공식 대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에 이제 쭉 함께 해온 장본인으로서 좀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각오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5월 달에 저희 통합진보당 당내 비례대표 경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오해도 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실망도 하셨는데요. 네. 그러한 오해를 푸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최근에 진실이 조금 밝혀져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이렇게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라는 책, 네. 이 책은 통합진보당 안에 있는 분이 아니고 당원이 아니신 바깥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저희 사태가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직접 책을 쓰신 이러한 책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사실 이제 블랙박스라는 얘기인 거죠. 저런 책을 쓰시고 오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국민들이? 네. 그럼 그걸 언제 그럼 다 풀어주실 겁니까? 이번 선거 기간에도 네. 만나는 많은 분들과 직접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네. 오해가 잘 풀릴 거라고 믿고요. 네. 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활동 속에서 저희의 진심과 진정성을 네. 실천 속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슈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후보들이 사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평도 많이 있었고 대선 전국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정권 교체를 열망해온 우리 국민들의 눈에서는 네. 누가 당선이 가능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핑계 삼아서 언론에서도 너무나 양강구도로 몰아갔습니다. 네. 저희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나서 그동안 하루에 최소 10번씩 보도자료를 보냈는데요. 네네. 그 10번의 보도자료가 신문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만큼 많이 언론에서는 조금 소외되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정식 후보로 등록하고 나서는 신문과 방송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네.
저희로 하여금은 참 다행스럽게 느낍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그리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는 일단은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의 평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단일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네. 잘 알고 있는 두 후보께서 결단을 내리셨다고 보고요. 네. 특히나 안철수 후보께서 어려운 결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높이 네. 존경한다는 그런 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분이 담지 못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 그것은 저희 통합진보당이 아니면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출마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열심히 그 목소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측에서 좀 뭔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의견을 보일 수 있을까요?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충실해야 되는데 서로의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많이 마음이 가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서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비춰져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느끼고요. 네.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정권 교체를 네. 정말 제대로 하려면 네. 지난 정권을 단순히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진보성이 가미돼서 예전에 10년에 당시에 그런 민주당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까지 할 수 있는 네. 우리 국민들의 이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진보적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고요. 그 길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진보적 정권 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서민, 노동자,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을 사실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사실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는 완전히 부족한 노동자들의 의견이 많이 담아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 네. 비정규직이 확대됐습니다. 네. 그 당시 IMF의 요구에 의해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그런 정책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고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정리해고나 손배 가압류 같은 악법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정부가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에서 고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더욱 악화시킨 곳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고요. 네. 또한 그러한 정권에 함께 책임져 왔던 박근혜 후보 또한 네.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합진보당의 후보는 해낼 수 있다. 네. 그 부분이 바로 진정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은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의 사퇴로 야권의 단일화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는데 지금까지의 모습, 이 야권에서의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큰 틀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후보를 단일화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네.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것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우리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다음 정권에 반영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둡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에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을 꼭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이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화 논의는 사실은 아주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사실은 이정희 후보, 통합진보당은 많이 좀 제외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지 그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은 네, 지난 5월 달에 저희 통합진보당의 비례경선 사건이 네네, 그것의 계기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조용히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아주 확대되고 또 나중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탄압으로 이어지고 네, 지금까지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통합진보당을 공격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떤 박근혜 후보의 대선 프로젝트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야권 연대를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네. 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도 어떤 심상정 후보나 노회찬 후보와의 어떤 반목 또 갈등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좀 잘 조율이 되고 의견이 통합됐다면은 그러면 이런 갈등이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네.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게 마땅하죠. 네. 그런데 비례경선에서 문제가 있었던 측이 네. 그러한 문제를 가리고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그것을 과장하고 또 왜곡해서 발표를 한 것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진실이 밝혀졌는데 네. 그 진실이 더 밝혀지기 전에 이렇게 당에서 나가시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 심상정 후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사진 한 컷이 많은 걸 담아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정희 후보께서 이제 악수를 안 하고 지나치는 모습이 이제 사진에 올라서 또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이게 좀 정립이 돼야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대선 과정에서 좋은 것인지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갖는 개인적인 감정이 네. 문제는 아니겠죠. 저희 이정희 후보는 진정성을 네. 대표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동안 당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당을 공격했고 당원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그러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현장에서 네. 실천 속에서 만난다면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죠. 함께 힘을 모으고 얼마든지 다시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의로운 세상. 뭐 큰 틀에서 네. 함께 하는 것이죠. 예. 굳이 뭐 두 사람의 관계를 초점으로 두지는 않고요. 예. 네. 상당히 애매하시는군요. 답변하시기를.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 5월의 일들을 계기로 통합진보당을 보는 눈이 이제 그것이 오해이든 아니면 실망이든 시선이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른바 이제 진보 지지층의 가장 대표적인 계층, 젊은 계층들 사이에서도 실망했다.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표심을 꼭 잡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진보하면 청년층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같이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까우시죠? 이 부분이. 우리 속담에 네.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저희는 진실은 시간이 가면 다 알려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믿습니다. 네. 현재도 인터넷 속에서는 그러한 진실이 알려져 나가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정말 다뤄주지 않고 언론에서 네. 사과도 안 합니다만 저희 젊은 층은 많이들 그런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민주당 그 모바일 경선 때도 네. 그런 부분을 검증하셨던 김인성 교수께서 정말 전문가로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이 검증이 됐는데요. 네. 그분께서 저희 비례 경선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중복 IP 문제에 대해서는 네. 한 건물 또는 뭐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에 네. 거기에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가 있지만 외부로 나가는 IP는 하나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수천 명이 컴퓨터를 사용했는데도 한 명이 사용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네. IP에 네.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 IP는 절대로 그것이 부정선거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내셨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 해명이 되었는데 해명이 되지 않은 극히 일부분, 네. 그러한 부분은 정말 잘못한 것이고 그분들은 좀 거기에 대한 뭐 처벌을 받든 사과를 정확히 네. 하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대선 유세 기간이 지나서라도 어떤 그 진보 세력들을 아우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저희가 네. 뭐 영원히 네. 해야 되는 일이죠. 예. 네.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정치 혁신의 과제는 새누리당을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다소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치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새누리당을 몰아내는 것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또 그동안 부패나 비리나
어떤 금권 정치를 해온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장 많이 했던 곳이 바로 현재의 새누리당, 네. 과거의 한나라당, 뭐 신한국당, 민정당, 민자당, 공화당 다 이게 하나의 당인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마치 문제 있는 당이 아닌 것처럼 옷만 갈아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새누리당의 뿌리 그것이 그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왔던 곳이고 그러한 네. 전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가 사라져야 된다 그런 의미이죠. 네. 이정희 후보께서 이제 기호 3번을 배정을 받으면서 대선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선거 그 유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표심을 많이 얻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또 이정희 후보 측에서 가장 많이 극복해야 될 과제 또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처음에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결심을 해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출발부터 노동자의 정치를 대변하는 그러한 당이었고요.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저희의 본분이자 네. 주특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거운동도 그분들의 현장으로 다가가서 직접 만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기회에 더 많은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만나고 있고요. 네. 역시 가장 그 가까운 또 가장 그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와 농민층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표심을 얻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정희 후보가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되기 전에는 이제 2% 이상의 지지율이었는데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오히려 1% 미만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역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가 그 참여하는 국민 숫자가 작다는 거 아시죠? 예. 10%가 안 되는 네네. 국민들이 참여하시는데요. 네. 그런 여론조사의 허점도 있고요. 현재는 과연 정권 교체가 될 것인가 그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당선 가능한 후보에만 초점이 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언론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선에 들어가니까 네. 그런 초기에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화요일 날 12월 4일 날 첫 네. 번째 TV 토론이 되잖아요. 네네. 이제 TV 토론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세 사람의 후보가 자신들의 정책을 겨루는 그러한 선거의 이제 본선이 정말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질 달라질 것이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론조사의 대표성, 신뢰성에 일단은 이제 너무 표본이 작으니까 그 지적을 하셨고 아무래도 그렇지만 2%대에서 1% 미만으로 추락했다라는 거는 50% 이상이 이제 추락한 건데 그러면 통합진보당이라는 그 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뭐 제가 첫 번 인사에서 예. 그동안 진보당에 대한 오해와 아직까지 진실이 다 알려지지 않은 점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그 당의 이름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담지 못하는 우리 현실의 절박한 요구, 네. 노동자 농민의 요구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 때문에 또 그것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저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실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네. 것이고요. 역시 이제 오해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지지율을 이제 상승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지율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술들을 세워놓고 계실 텐데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본격적으로 이정희 후보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어떤 방법들이 좀 있나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저희 김재현 청년 국회의원이 네. 직접 전국에 있는 대학을 쭉 순회하고 있고요. 아 지금 현재요. 네. 예. 또 저희 의원들께서 뭐 김선동 의원, 또 이상규 의원, 오병윤 의원이 네. 각각 뭐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 지역을 열심히 누비면서 우리 주민들과 많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거리에서의 율동은 탁월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네. 또 웃음을 드리면서 네.
직접 몸으로 만나는 그러한 정치 현장 유세로서 또 보여드릴 거고요. 또 역시나 저희 당원들은 뭐 돈을 바라지 않고 자원봉사로서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발벗고 또 현장을 뛰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실제 만나보면 어떻던가요? 조금 반감이나 오해를 하고 있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돌아서고 그런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반응은 직접 만나보면. 실제 언론이나 여론조사보다도요. 네. 직접 만나면 더 좋아해요, 저희를. 저는 사실 저를 만나서 대놓고 욕하는 분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그런 부분은 네. 언론이 조금 과장된 것도 있고 과장되게. 여론조사가 예. 어떤 그 오차율이 사실 뭐 5%까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뭐 1%다 2%다 이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그동안 저희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아예 그 가시권 안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제사 막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들리네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예, 개표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정희 대선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좀 굵직굵직한 대선 행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침 시간에는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장 출근길에 인사를 드리고요. 네. 낮 시간에는 뭐 농민들 또 중소 영세 상인들, 네. 대학생들, 또 여성들, 장애인들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현장에 다가가서 네.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고 또 발표도 하고 뭐 그런 자리들이 있고요. 예. 저희를 또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네, 네. 초청 간담회 찾아가서 네. 또 저희의 소신도 밝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뭐 대선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네. 유세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떤 우리는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유세를 하자. 유세 전략이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는 것 외에 주로 아까도 이제 잠깐 율동 얘기를 하셨는데 좀 재미있는 유세를 하자. 뭐 이런 전략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화된 전략이 좀 있나요? 저희는 저희의 정책이 무기죠. 네. 제가 아까 처음에 구호를 불러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함께 살자 대한민국이라고 네. 했잖아요. 함께 살자 대한민국. 네. 예. 이 함께 살자라는 용어는 쌍용 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처음 나온 용어인데요. 우리도 같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뜻이고요. 그러한 노동자들을 버리지 말고 함께 가야 된다. 네. 이렇게 함께 살자인데 그 함께 살자에서 네 가지 50%를 주장했어요. 첫 번째는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돼요. 노동자 10명 중에 1명만 노조에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조직률을 50%로 올려서 올린다. 노동자들의 힘을 실제 정치와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지금 현재 10%밖에 안 되나요? 예. 아, 굉장히 민주노조 저조. 한노조 다 합쳐서 그래요. 예. 그다음에 임금이 현재 최저 임금이 전국의 5인 이상 네. 근로자 평균 임금의 35%밖에 안 되거든요. 35%. 그것을 50%로 올리자 그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득세가 그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38%인데요. 네. 그것을 50%로 올리자. 올려서 재원을 마련하자 그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6%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이 자급률을 50%로 올리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최저임금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네. 또 노동조합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또 소득세법이 바뀌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그러한 기초 식량들을 국가에서 수매해서 네.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산비를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도 함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런 거고요. 네. 또 앞에서 또 앞으로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네. 뭐 한미 FTA 폐기라든가 네네. 또 코리아 연방이라는 그러한 통일 방안 이런 것들은 저희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지금 뭐 언급하신 정책으로. 김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이것이 굵직한 이정희 대선 후보의 공약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 역시 이제 공약 자체가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미 FTA 폐기가 이제 공약 중에 핵심이란 말이죠.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보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미 FTA 그 조약에 보면 네. 24.5조
그 2호와 3호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한미 양국 중에 어느 한 곳이 다른 곳에다가 이 협정의 종료를 원한다라는 것을 통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한 다음에 같이 협의하는 기간을 거쳐서 네. 6개월 뒤에는 종료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외교에 뭐 문제 생긴다 그런 게 아니고요. 기준을 다 마치고서도 또 그런 네. 조항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조항에 따라서 네.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물어본 다음에 네.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종료를 통보하고 또 한국과 미국 당국자가 만나서 네.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종료의 절차를 밟아 네. 나가겠다는 것이죠. 일단 한미 FTA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 조항이고 일단 누구에게 가장 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셔서 이걸 폐기를 하신다는 겁니까? 뭐 농민입니까? 노동자입니까?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한미 FTA는 네. 그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아니 피해를 안 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소수라고 말할 수 극소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네. 섬유 쪽 산업으로는 그 두 가지 산업만 이익을 얻는 거고 나머지 네. 산업은 전부 피해를 입고 있고요. 네. 뭐 재벌 정도만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안 보고 나머지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 서민층은 모두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한미 FTA 폐기하고 저도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것이 되면 좋은데 과연 정말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 바로 이제 통일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 그 코리아 위원회인가요? 이걸 구성해서 이 얘기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어떤 계획이신지. 6.15 선언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런 연방제와 네. 남쪽에서 주장하는 남북연합 네. 이것이 공통성이 많다 그러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4선언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는데 네. 약속을 했는데도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아서 진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남북협력위원회를 총리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네. 그곳에서 논의를 해서 임기 내에 코리아위원회라고 하는 네. 남북의 통일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 임기 그래서- 내에 통일 기구를 만들겠다. 아니 예. 코리아위원회는 그러니까 통일된 나라의 네. 1단계의 형태입니다. 1단계 형태. 네. 예. 근데 그쪽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쪽도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연속성이 가능할까요? 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북한은 우리보다 더 연속성이 잘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걱정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네. 지난 정권의 약속을 안 지키는 우리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네. 당연히 대화는 가능한 것이죠. 일단 1단계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일단 그 연착륙을 하겠다는 거네요. 천천히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다 통일을 이뤄내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코리아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예. 통일된 나라의 명칭이에요. 네. 그런데 그 위원회라고 부른 것은 네. 그 내부의 결합력이 뭐 완전히 막 하나의 나라처럼 느껴질 만큼의 네. 그러한 동질성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이름을 쓴 거고요. 네. 그렇지만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서로 상생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서해에 있는 유전을 북쪽에 있는 그런 유전을 공동 탐사한다거나 네. 또 뭐 개성을 통일 도시로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거나 네. 또 뭐 그 서울과 평양 간의 경평 축구 대회를 부활한다거나 남북이 공동 올림픽을 개최한다거나 네. 2015년에 광주 비엔날레를 네. 남북이 같이 개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평화를 약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일단은 정치보다는 경제하고 문화 쪽 이 부분을 먼저 통합하는 거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방에서의 네.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그런 공약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공약인 것도 같고 어떤 학계 쪽에 그런 그 조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아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 통일 관련된 네. 그런 교수님들이나 네. 연구원들이 가장 많이 우리 이정희 후보를 도와주고 있어요. 음. 정책 그 준비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네. 토론회나 이런 곳에서 아마 이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이정희 후보의 입으로 이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관련 공약도 상당 부분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 대통령 후보시다 보니까 어떤 굵직한 공약들이 많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우선 여성들이 네. 비정규직에 가장 많이 있고 또 급여 차이도 남성들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일하는 여성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을 전면 무상으로 하고 또 학교 급식뿐 아니라 네.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를 다 무상으로 하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학도 무상 교육까지 목표를 두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겠죠. 역시 뭐 제일 질문을 많이 받으실 만한 건 이제 예산인데 예, 어떻게 그것을 마련을 하겠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남과 북이 함께 서로의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코리아 위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남과 북의 통일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네. 국방비가 많이 절감될 것이고요. 그러한 예산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네. 또 고소득층의 그 소득세를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의 예. 재원이 또 충당이 되고요. 그리고 4대강 같은 그런 쓸데없는 일을 안 하면 또 예산이 많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서 충당해서 대학 등록금 반값에 이어서 대학도 무상 교육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5년 안에는 뭐 반값까지는 전면은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뭐 거기에 근접하는 성과를 이뤄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잠깐 지금 또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 관련 공약도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대학 뭐 등록금 문제도 사실 교육 관련 공약이 될 텐데 어떤 교육 관련 공약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평소에 많이 이야기 드려왔던 것인데요. 학벌 사회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을 네. 네트워크로 하고 공동 학위 그리고 교수도 공동으로 서로 오갈 수 있게 하는 네. 그래서 뭐 서울대만을 앞장 세웠던 그러한 것이 이제 대학도 이렇게 네. 뭐 쉽게 말하면 평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국공립 대학부터 네. 이제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요. 일제고사나 특목고를 폐지해서 그런 특권 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저희가 진작부터 해왔던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의 수능 시험 대신에 자격고사로 대체하고 수능 시험을 폐지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자격고사. 예. 서울대학교가 찬성할까요? 아무래도 평준화되는 것에는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일단 인식 자체가 굉장히 높이 있는 그쪽에서 먼저 좀 난색을 표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통합을 하는데 설득을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다른 나라들도 대학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네. 뭐 졸업 과정에서 선별을 한다거나 또 대학원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우수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입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대학 문부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보다 교육을 좀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성 관련 공약, 그다음에 교육 관련, 그리고 통일 관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밖에 혹시 이정희 대선 후보께서 생각하고 계신 공약 중에 또 특별히 말씀하고 계실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분이 네. 화재에 돌아가신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 서비스가 네.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서비스가 24시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온몸으로 증명하셨던 분인데요. 네.
장애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장애 등급제가 없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가의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부양 의무자라는 그런 기준 때문에 네. 장애인만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많은 분들이 네. 제대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실제 어려운 분들은 그분을 보고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 제도 그런 것들은 저희가 꼭 추진하려고 하고요. 네.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약, 또 교육도 역시 서민들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약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미희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고 복지부 전체 회의에서 지방의료원의 부채 경감을 위해서 1,723억 원의 증액 예산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예산안 이렇게 증액을 제안한 배경 있을 텐데요. 이거 어디다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통합진보당의 네. 의료 정책이 네. 무상의료잖아요. 네. 이제는 그러한 무상의료를 다른 당에서도 많이 베껴가고 있는데요. 이 무상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가 잘 서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병상 수가 공공병상이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가 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상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보통의 그런 보험 환자하고 의료급여 환자와의 그 진료비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급여 환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런 필수적인 적자를 네.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내팽개치다 보니까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도와주질 못해요. 이제 그래서 생기는 적자들이고요. 이 제가 말씀드린 1,700억 가량의 그러한 돈은 IMF 직후에 그 당시에 지방의료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라고 방침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돈을 꿔다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습니다. 네. 그때 그 빌린 부채가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 오래된 부채고 그 당시에 국가가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부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탕감해달라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방의료원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네요. 그러면은 역시 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자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현실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네. 100% 예산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네. 손익을 따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한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차익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하게 그런 부분을 지원하면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한 거죠.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거죠. 양질의 서비스를. 그러니까 네. 다 서울에 있는 네. 대형 병원으로 올라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제 노인 틀니 보험화 제도에 대해서 이제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부담이 많이 되니까 대상 연령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또 이제 비용 문제가 겹쳐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상세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노인 틀니 부분. 네. 저도 이제 주변에 노인분들 보면 이게 아주 큰 부담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노인 틀니 문제는 10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얘기해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네.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말을 했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죠. 말만 하고 약속을 안 지켰던 것이 이제 네. 와서 국가가 뒤늦게 노인 틀니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세운 예산 중에 한 20%밖에 네.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예산을 쓰려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네. 본인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현재 75세라는 기준을 65세로 낮춰달라. 어. 현재는 본인 부담금이 50%입니다. 네. 틀니 가격에
건강보험이 보통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듯이 네. 그럼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춰달라.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왜 20%밖에 지금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뭐 다른 데다 전용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틀니를 네.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네. 실사를 충분히 안 하고 음. 그냥 그 정도를 쓰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 거죠. 정확한 조사 없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떤 탁상적인 그런 공론에서 나온 그런 겁니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 정도의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거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음. 우리 많은 국민들의 혜택이 줄 수 있게 그런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기왕에 책정해놓은 예산이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떤 실사만 정확하게 근거만 있으면은 충분히 재원 마련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예. 얼마 전에 또 공주대를 방문하셔서 총장님을 만나서 대학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그래서 이제 대학 내에 노동조합 분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논의가 됐나요? 네.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네. 많이 문제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도 네.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을 어떻게 줘라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그 중에서 청소 부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최저임금 말고 시중 노임 단가로 줘라라고 기준을 줬거든요. 시중 노임 단가요? 네. 예. 그 최저임금하고 비교했을 때 일당이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네. 즉 일당을 10,000원을 더 주라는 얘기죠. 청소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그러한 기준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잘 지키지 않아요. 어.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곳도 네. 그러한 이미 1년 전에 내려온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주라는 네. 그러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루에 10,000원이라는 게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비율로 인상이 되는 폭이겠군요. 네. 큰 도움이 되겠군요.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범국민대회, 이제 이정희 후보와 함께 참석하셨죠. 네. 쌍용차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노동자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대선 후보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받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쌍용차가 부실 기업이었다고 해서 네. 다른 나라에 헐값에 팔았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에 회계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심도 깊게 파헤쳐서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네. 그것에 맞게 책임자도 처벌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네. 쌍용 자동차 노조 우리 지부장께서 40일간 단식도 하셨고 네네. 또 그 뒤를 이어서 네. 지금 노동조합 간부들께서 쌍용 자동차 건너편에 있는 지금 송전탑에 네네. 높이 20m의 송전탑에 올라가서 그곳에 지금 판자 하나 놓고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요. 억울하게 해고됐던 분들에 대한 네. 복직도 돼야 되고요. 네. 그분들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리해고 피해자 보상과 원직 복직에 대한 특별법을 지금 발의해 놓았습니다. 국정조사. 하여튼 빨리 모든 것들이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 것이 하루하루 지금 사실은 생계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자살하는 분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성남시의회 2, 3대 시의원 지내시고요. 이제 또 19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는데 성남 중원구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일 최대로 중요한 과제가 뭐예요? 중원구에서. 재개발 문제하고 네. 시립병원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지난 2010년 7월에 예. 그 당시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관리 처분을 그렇죠. 하기 바로 직전에 중단이 돼가지고 예, 맞아요. 지금 3년이 되어가도록 아무런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 다 대출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 생계에도 위협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 재개발 문제를 네. 가타부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요구하시거든요. 네. 근데 LH공사에서 주민총회를 지금 열지 않고 있어요. 네. 주민총회를 열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대로 재개발을 원하시면 빨리 재개발을 추진을 해야 네. 되고요. 또 다른 것들을 원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총회가 가장 시급하고요. LH공사는 어쨌든 손을 댔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LH공사도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전국적으로 굵직한 사업들을 몇 가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뭐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지금 하는 상황에 있고요. 중단됐다가 그렇다면 LH공사가 중단했다는 거는 어떤 부동산 경기 악화도 있지만 그 자체 내에 어떤 자금 사정이 있을 텐데 그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비용 문제가 또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요? LH공사 쪽하고는 어떻게 좀 대화를 해보셨나요? 현재 성남시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네.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대안을 세워놨고요. 초기하고 또 다르게 변화를 네. 주신 거예요? 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LH공사의 결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뭐 언제까지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아직 답은 오지 않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정권 예. 교체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그 정권 말기가 되면 뭐든지 좀 이렇게 연장으로 기다리는 이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시립병원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2003년도에 네. 종합병원 2개가 문을 닫은 바람에 네. 그때부터 성남 시민들은 우리를 위해서 문 닫지 않을 수 있는 시립병원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주민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의 시립병원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시립병원 설립을 민선 3기 이대업 시장 때 시작을 해서 아직도 지금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에 이르러서도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인데요. 네. 입찰이 잘 되고 또 빨리 병원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또 지어지고 나서 예. 또 잘 운영이 돼야 되고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죠. 중원구 말고 바로 옆에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이 많잖아요. 네. 그 크고 좋은 병원들이 많은데 성남 그러니까 중원구라든지 원래 이제 성남에 살고 있던 주민들과의 위화감이라든지 혹시 이런 감정의 문제 같은 것들은 좀 있나요? 그것도 격차가 좀 많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 수정 중원구 주민들께서 네. 분당까지 가서 거기에 돈을 쓰고 와야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만스러워하시죠. 그쪽에 가서 돈을 쓰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골고루 좀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습니다. 하수 처리장 악취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죠. 이것도 뭐 비용 문제 때문인지 아무튼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하수 처리장 문제 같은 경우 정말 주민의 위생과 관련돼서도 크게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해결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많은 양의 네. 하수를 처리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좀 무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처리하는 용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의 근본 전환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재개발되는 지역, 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들의 하수를 이쪽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요. 네. 자체에 각각 소규모의 처리장을 만들도록 하는 네. 그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처리장의 용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줄이고. 그것이 바로 근본 대책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을 2번이나 역임을 하셨지만 그래도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선 의원이시죠. 1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셨는데 특별히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시립병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제가 또 약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공공병원이 정말 적정한 진료를 하고 저렴한 진료비를 받고 그러면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범을 한번 성남 시립병원에서 만들어 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공공병원이 저렇게 좋구나 하고 전국에 더 많은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게 네.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좋고 큰 약국 하나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런 게 낫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 하는 게 더 보람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금이 보람이 있죠. 예. 고생스럽지만 네. 돈보다도 제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네. 뭔가를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네. 것들이 보람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속 시원해지는 약이 더 몸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정희 대선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들과 그리고 또 지역구 얘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OBS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자 대한민국,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 당당한 대통령 이정희 대통령 후보 기호 3번을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진정성으로 온몸을 바치려고 하는 우리 이정희 후보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반드시 진보적 정권 교체 꼭 이뤄내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힘든 대선 레이스 아주 힘차게 잘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선 전국에서 이제 정치 쇄신을 꼭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이정희 의원 옆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김미희 의원을 만나 뵀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다시 한번 민생 정치로 아까 오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해를 풀고 많은 사람의 표심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OBS 초대석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